육군본부 지하벙커 작전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군사지도와 끊임없이 갱신되는 전술 데이터 화면이 방 안의 공기를 쇠처럼 차갑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긴 회의 테이블 상석에는 육군 작전사령관 박성준 중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좌우로는 그의 충실한 수족이자 이 부대의 실세인 4명의 장군 일명 5호장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견고한 권력 구도 속에서 테이블을 가장 끝자리,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이는 한 여군 장교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놈 한 표정의 중년 여성, 새로 전입 한채린 대령이었다. 회의는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박성준 중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도착한 이방인을 시험하려는 듯한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한채린 대령 환영하오 듣자 하니 어디 외진 곳에 있는 군수부대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사령부에 아주 귀중한 경험을 많이 가져다 주시겠군. 그의 말이 끝나자 5호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능글맞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의 조롱의 중심이 된 한채린에게로 향했다. 박성준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마침 우리의 새로운 군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군. 지난주 전략 예비물자 창고의 무기 현황 보고서가 숫자가 좀 맞질 않아 강 소장 설명해 보시오. 5호장 중 한 명인 강 소장이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자신만만하게 일어섰다. 송구합니다. 중장님. 확인 결과 전산 시스템의 사소한 오류였습니다. 이미 조치했으며 보고서는 수정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오류라. 박성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진정 목표물인 한채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대령 그 풍부한 군수 경험으로 볼 때 대전차 미사일 수십 발이 사라지는 사소한 시스템 오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것은 함정이었다.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녀는 그들의 견고한 왕국에 굴복하거나 혹은 도전하는 외통수에 몰린 것이었다. 하지만 한채린의 목소리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평탄했다. 중장님, 규정상 전략 무기 재고에 대한 그 어떤 불일치라도 즉시 감찰본부에 보고하고 조사를 위해 창고를 봉쇄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한채린은 방금이 방 안의 모든 권력자들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었다. 박성준 중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이빨 사이로 뱀처럼 휙씩거리는 목서기를 내뱉었다. 대령 외진 곳에서 경험만 가져온 게 아니라 무식함도 함께 가져온 모양이군.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한채린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안경이 삐뚤어졌다. 여기는 사령부다. 당신 같은 무식한 행정 나불 행위가 감찰관 흉내나 내는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 당신이 할 일은 닥치고 시키는 대로 서명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그 회의실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보고서 파일이 방금 단 한 통의 전화로 자신들 모두의 군복을 벗겨버릴 수 있는 존재,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특별감찰국장, 암호명 그림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박성준 중장은 방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그의 수족들 전체의 군력에 대한 사형 선고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24시간 후 채린 대령은 약속대로 박성준 중장의 집무실문을 다시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인해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두 손에 들린 보고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불가능한 영령 앞에서 최선을 다해 분투한 충실한 부하의 그것이었다.
박성준은 의자에 앉아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는 그녀가 둘 중 하나의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간에 쫓겨 대충 훑어보고 모든 책임 소재를 떠안는 이상 없음 서명을 받아왔거나 혹은 무능하게도 시간 안에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어느 쪽이든 그는 그녀를 합법적으로 올가맬 완벽한 명분을 손에 주게 되는 것이었다. 투고했소 한대령. 그래, 결과는 어떤가? 별 문제 없겠지. 그는 짐짓 인자한 척 무르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보고서의 맨 첫 장에는 그가 원했던 대로 차세대 K31 다연장, 로케프 구매 계약서 최종 검토 결과, 보고라는 제목 아래 적법 절차에 따라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채린 대령의 이름과 서명이 정자로 기입되어 있었다. 박성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멍청한 년 결국 재수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이 서류 한 장으로 앞으로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최종 검토자인 그녀의 책임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만족감은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싸늘한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두 번째 장은 참고 및 수정 제한 사항이라는 제목의 첨부 문서였다. 한채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장님,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법적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몇몇 아주 사소한 오타로 보이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계약이다 보니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참고하시라고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오타라고. 박성준은 미관을 찌푸리며 그가 지적한 첫 번째 오타 항목을 읽었다. 참고 1. 계약업체 KD텐스의 사업자 등록번호 5기 의심. 복책 3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 등록번호 123, 45, 6, 890과 국세청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동명의 방산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1이 3, 45, 6, 891이 일치하지 않음. 끝자리 번호 하나가 다른 단순 오타일 가능성이 높으나 법적 효력을 위해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함. 그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철의 천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사업자 번호였다. 한채리는 자신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한 사업자 번호를 단순 오타라는 순진한 지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었다. 박성준의 등에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음 항목을 읽었다. 참고 2. 자동 조준 시스템 부품 단가 표기 오류 의심. 78페이지에 부품 단가표에 기재된 자동 조준 시스템의 납품 단가 5만 달러가 천부단 시장 조사 자료의 평균 단가 2만 달러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이는 아마도 화폐 단위를 오기하거나 소수점 표기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단가 확인 요망. 그건 역시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뇌물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부풀린 허위 계약금의 핵심 증거였다. 그녀는 표기 오류라는 완벽한 위장 아래 그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예리한 칼날로 찔러온 것이었다. 마지막 항목을 확인했을 때 박성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참고 3. 기술 자물료, 지급 계좌 정부, 불일치. 152페이지에 명시된 기술 자물료 지급 대상인 홍콩 소재 글로벌 테크사의 은행 계좌 정보가 해당 은행의 공식 스위프트 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단순한 서류상 실수일 수 있으나 해외 송금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그 계좌는 바로 박성준 자신의 해외 비밀 계좌였다. 그는 순간 숨쉬는 것을 잊었다. 저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지금 실수와 오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의 심장을 향하는 비수를 죄고 있다는 소리 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그가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와 오히려
그의 목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걸어버린 것이었다. 아주 꼼꼼하군, 한대령. 박성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 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다니 아주 훌륭한 군인이야. 알겠네.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지. 수고했으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도록. 그는 애써 태어난 척 그녀를 돌려보냈다. 한채리는 마지막까지 순종적인 부하의 모습을 연기하며 그의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승리의 예감에서 오는 짜릿한 흥분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직후 와장창 박성준은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탈 잿더리를 집어들어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포유했다. 그는 즉시 5호장 중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이번 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던 최 장군을 호출했다. 잠시 후 최 장군이 겁에 질린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박성준은 한채린이 제출한 보고서를 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게 다 뭔가? 최 장군, 고작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최 장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럴 수가. 전년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한 건 전년이 우리를 떠보고 있다는 사실이야. 저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경고라고. 박성준은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소리쳤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단순한 시골 부대 출신의 재정장교가 어떻게 이런 고급 정보들을 분석하고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단 말인가? 전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뒤에 누가 있는 게 틀림없어. 감찰부 아니면 청와대 직속 라인일 수도 있어. 최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있든 이제 상관없어. 박성준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저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이 외부로 새어나가기 전에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려야만 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본부 아니라 저희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만들어야지. 박성준의 입가에 뱀처럼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현이 흔들릴 만한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거야. 전현에게 유일하게 온정을 베푼 놈이 있었지. 김민호 소령이라고 그는 시가를 꺼내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막 시작될 더 잔인한 계획의 그림자가 어리고 있었다. 그놈에게 전연과 내통하여 부대 기밀을 유출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그리고 가장 멀고 험한 곳으로 날려버려 저연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자신이 내디딘 한 걸음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지. 그의 첫 번째 경고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실패는 그를 더욱 잔인하고 무모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내디디려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마지막 삽질이 돌 것이라는 사실을. 한채린이라는 그림자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준 중장의 잔인한 복수는 그의 경고가 실패로 돌아간 바로 다음 날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칼날이 향한 복은 한채린 대령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교활하고 비겁한 방식을 택했다.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종을 먼저 짓밟음으로써 그녀에게 공포와 무력감을 심어주려 한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은 며칠 전 새벽 한채린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던 유일한 온정의 소유자 김민호 소령이었다. 그날 아침 김민호 소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료들의 시선과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봉투였다. 인사명령서.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소령 김민호 군사 기밀보호법 위반 및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금일부로 보직 해임. 추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 행정장교로 전출을 명함. 보직 해임 그리고 최전방 GOP 행정장교.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이자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죽음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전투병과 출신인 그에게 후방의 후방인 GOP 행정장교는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자리였다. 그의 모든 진급길은 막혔고 그의 군력은 이대로 끝장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사 기밀 유출이라니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다. 그는 단 한 번도 군의 규를 어긴 적이 없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곧바로 감찰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5호장 중 한 명이자 감찰실장인 최 장군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다. 최 장군은 그에게 몇 장의 사진을 던졌다. 사진 속에는 며칠 전 새벽 김민호 소령이 한채린 대령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소령 자네 할 말 있나? 한채린 대령은 현재 우리 군의 주요 기밀 사업에 대한 접근한이 없는 인물이야. 그런데 자네는 심야 시간의 보안 규정을 어기고 그녀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입했어.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가 극비리에 추진하던 K31 사업 계획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에 포착됐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커피 한 잔의 온정. 그것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치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저는 그저 커피 김소령, 지금 장난하나? 그 커피 잔날에 기밀 문서가 담긴 USB라도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닌가.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를 범인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신술도 저들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소용없었다. 그는 무력하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김민호 소령이 굴욕적인 자천을 당했다는 소문은 본부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경고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한채린 대령 그녀에게 보내는 박성준을 잔인하고 노골적인 메시지. 내게 밑 보이면 내 주변 사람들부터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사람들은 이제 한채린을 이전보다 더욱 멀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피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역병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자신 역시 김민호 소령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본부 전체를 지배했다. 그날 저녁 한채린은 짐을 싸고 있던 김민호 소령을 그의 텅 빈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미안합니다, 김소령.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김민호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하늘 쳐다보지도 않은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령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에 어두워져 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군인으로서 정의를 지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 앞에서 정의나 양심 같은 것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한채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령령님,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괴물들입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제발 그만두십시오. 대령님께서는 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충고였다. 하지만 그 충고의 이면에는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패배저의 깊은 무력감이 깔려 있었다.
한채리는 그의 말을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그의 절망을, 그의 무력감을 아플 정도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연민을 넘어선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무거운 목소리로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던졌다. 김소령, 나를 믿으시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한마디만을 남긴 채 그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김민호는 그녀의 마지막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과 목소리는 그의 텅 비어버린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미한 불씨 하나를 남겨놓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채린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민호 소령의 절망 눈빛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적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그들을 남김없이 섬멸하겠다는 무자비한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증거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성준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전쟁에 응해주기로, 그가 비열한 방식으로 나온다면 자신은 더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기로 그녀는 자신의 비밀통신 장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 강민혁 합참의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4년 계획 비안으로 변경. 목표물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음. 무대를 조금 더 앞당겨야 할 것 같음. 아버지의 보험이 필요함. 그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체스 게임의 판 자체를 직접 뒤엎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반격의 첫 번째 무대는 며칠 후 열릴 그들만의 화려한 파티가 절터였다. 그녀는 그 파티를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김민호 소령이 최전방으로 좌천된 지 일주일 후 육군본부 장교회관에서는 박성준 중장의 비공식적인 생일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본본의 모든 주요 관부들이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사실상의 충성 맹세와도 같은 자리였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 한채린 대령 역시 참석을 강요받았다. 그녀는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서 불참하는 것은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친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히려 그녀는 이 파티를 적들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민낯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의 군복 단추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증거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성준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전쟁에 응해주기로, 그가 비열한 방식으로 나온다면 자신은 더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기로, 그녀는 자신의 비밀 통신 장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 강민혁 합참의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냥 계획 비안으로 변경. 목표물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격렬하게 저함하고 있음. 무대를 조금 더 앞당겨야 할 것 같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함. 그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체스 게임의 판 자체를 직접 뒤엎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실작이었다. 그리고 그 반격의 첫 번째 무대는 며칠 후 열릴 그들만의 화려한 파티가 될 터였다. 그녀는 그 파티를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김민호 소령이 최전방으로 좌천된 지 일주일 후 육군본부 장교회관에서는 박성준 송장의 비공식적인 생일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본분의 모든 주요 간부들이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사실상의 충성 맹세와도 같은 자리였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 한채린 대령 역시 참석을 강요받았다.
그녀는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서 불참하는 것은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친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히려 그녀는 이 파티를 적들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민낯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의 군복 단추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다. 장교회관은 화려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역겨울 정도로 탁했다. 값비싼 양주 냄새와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가직적인 아첨이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박성준 중장은 마치 왕좌에 앉은 황제처럼 자신의 충실한 오호장들에게 둘러싸여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한재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뷔페 테이블 가장 구석에 서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이 파티에 또 다른 주인공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김민호 소령을 짓밟은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오호장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채린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그녀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을 작정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마치 잘인 각본처럼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은 오호장 중 가장 나이가 많고 교활한 강소장이었다. 그는 인자한 선배인 척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반대령,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일이 힘든가? 아니면 마음고생이 심한가? 그의 말은 위로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김민호 소령일 때문에 네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잔인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여군이 그것도 나이 들어서까지 군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잘 알지. 특히 당신처럼 융통성 없이 원리 원칙만 따지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든 법이야. 안 그래? 그의 말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의 나이와 성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거구의 최 장군이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툭 쳤다. 그녀가 휘청거리자 그는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어이쿠 미안합니다. 우리 한대령님께서는 서류 작업만 하셔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약골이시네. 군인이 말이야. 그렇게 비실비실해서 어디 전쟁이라도 나면 총이나 들겠어. 그들의 저급한 도발은 계속되었다. 다른 두 명의 장군 역시 차례로 다가와 그녀의 출신 부대를 비하거나 그녀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마치 굶주인 하이에나 떼처럼 홀로 서 있는 암사자를 둘러싸고 조금씩 그리고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었다. 한채리는 그 모든 모욕을 마치 바위처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대구하지도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은 관광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마침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주인공 박성준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하이에나 떼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오호장들은 약속기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그는 한채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대령, 오늘따라 유독 머리가 헝클어진 것 같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와 그의 옆에 서 있던 4명의 오호장들의 손이 동시로 번개처럼 움직였다. 5개의 손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채린의 머리카락을 사방에서 동시에 거칠게 움켜주었다. 그리고 잡아당겼다. 아, 마침내 한채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두피가 뜯겨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았다.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믿을 수 없는 야만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동료 여군, 장교의 머리채를 집단으로 붙잡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파괴 행위였다. 박성준은 그녀의 귀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생리를 확신하는 자의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이게 바로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것들을 우리가 환영하는 방식이다. 알겠나? 다른 장군이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대령이라는 사람이 꼬리 꼭 집어먹는 거지 할망구간데. 그들은 한참 동안 그녀의 머리채를 접고 흔들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동시에 손을 놓았다. 한채리는 휘청거리며 간신히 몸을 가누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군복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은 분명 그들이 원했던 대로 처참하고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헝클어진 군복의 옷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단정하게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5명의 괴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천천히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오호장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구욕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의 눈빛처럼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텅 빈 눈빛이 그 어떤 분노의 눈빛보다도 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그것은 이미 상대를 인간으로 취급하기를 포쇼한 오직 제거해야 할 목표물로만 인식하는 냉혹한 암살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눈빛을, 그리고 그들의 비열한 미소를 자신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진처럼 하나씩 각인시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다시 한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이번에말로 진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녀의 등 뒤로 5마리의 하이에나들은 자신들이 방금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이 아닌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최승리의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곧 그들의 장송곡이 될 터였다. 장교회관의 화려한 불빛과 소음을 등지고 나온 한채린 대령의 발걸음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본부 건물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위치한 그녀 자신의 사무실이었다. 그녀의 왕국이자 그녀의 작전 통제실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만이 방 안에 서류 더미와 책장들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묵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마치 고장난 필름처럼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적인 시선들, 저급한 농담과 모욕적인 언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움켜쥐던 5개의 손과 그들의 비열한 울음소리.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굴복하는 척 연기하며 그들의 자비와 이성을 기대했다. 그녀는 군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을 믿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인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괴물이었고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행도 서슴 악마들이었다.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들을 뛰어넘는 더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육군 대령 한채린으로서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육군 대령 한채린은 방금 전 그 파티장에서 그들의 손에 의해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대통령의 칼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우는 존재. 암호명 그림자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속거되고 오직 목표물을 향한 차갑고 냉철한 사례만이 남아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며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납 가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평범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파일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파일의 밑면이 소리 없이 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무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색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위성 전화기였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조차 극소수의 최상위 요원들에게만 지급되는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로도 거청이나 추적이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 통신 장비.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림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유일하게 사용하는 생명선이자 지휘, 통신망이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열고 단 하나의 단축 번호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은 암호화 연결음이 들린 후 곧바로 수화기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국방부 장관도 합참의장도 아니었다. 그는 군통수 계통을 넘어선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말씀하십시오, 그림자. 한채린의 입이 마침내 아주 느리고 그리고 아주 무겁게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림자 보고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이 길고 길었던 위장 잠입 작전의 종료를 그리고 거대한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청소계획 2단계 지금 즉시 발동합니다. 수화기 너머 안보실장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놀람이나 당황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무대를 그녀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은 당신의 무대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채리는 전화기를 닫고 다시 원래의 자리에 숨겼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거대한 심판의 톱니바퀴는 돌이킬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자에 귀댄 채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아직도 장교회관에서는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파티가 계속되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를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승리의 술잔을 부딪히고 있을 터였다. 한채린의 이가에 아주 희미한 그리고 지독하게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음껏 즐겨둬라 벌레들아. 너희들의 그 화려한 파티는 이제 곧 너희들 모두를 위한 거대한 장례식이 될 테니 제일 일막에 막이 내렸다. 이제 관객들이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한 피의 카타르시스뿐이었다. 박성준의 대장 진급식이 열리기 불과 며칠 전 강남의 한 최고급 룸살롱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것에 위치한 VIP 룸에서는 그들만의 조촐하지만 오만한 사전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양주와 시가 냄새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오은 자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방의 주인은 물론 곧 별네개를 달게 될 박성준이었고 그의 곁에는 그의 충실한 오호장들이 그림자처럼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각하. 이제 정말 육군을 넘어 이 나라 국방 전체를 호령하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호장의 막내인 이준장이 아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그는 이미 박성준을 중장이 아닌 대장 각하라고 부르고 있었다. 박성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았다. 김 부장 떠드는 소리 좀 하지 마. 아직 공식 임명장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는 입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숨겨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한채린이라는 가시는 며칠 전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모욕을 통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날 이후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는 병가를 내고 부대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저항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녀가 완전히 굴복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러자나 그 할만구는 어떻게 됐소? 최 장군이 안주를 집어먹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그 할만구는 물론 한채린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어떻게 되긴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지 않겠습니까? 강 소장이 낄낄거리며 대답했다. 그날 파티장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그런 굴욕을 당했는데 제정신으로 군 생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쯤 남편하고 자식들 볼 낯도 없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있을 겁니다. 여자들이란 다 그렇죠. 자존심 한번 꺾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죄책감 따위는 단 일기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며 희생양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박성준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인 후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상대가 안 됐어. 감히 누굴 상대로 덤벼들어. 이 박성준이야. 이 나라 육군의 실세라고. 시골 촌구석에서 서류 나부랭이나 만지던 년이 감히 내 왕국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어리석은 년, 그래도 처음에는 기세가 제법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법 조항을 읊어대면서 꼭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범생이들의 한계지. 박성준이 비웃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운 법과 규정으로 이 험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는 멍청한 것들. 진짜 세상은 법 위에 있는 힘과 인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녀는 이번에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테지. 그들은 한삼 동안 한채린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리고 술이 건화하게 취하자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나갈 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한채린이 설치해둔 귀에 의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술불어 놓기 시작했다. 이제 각하께서 대장이 되시면 우리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 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먼저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30의 핵심인 군수 시스템 통합 사업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수십조 원이 걸린 사업입니다. K31 사업과는 비교도 안 되죠. 걱정 마라. 박성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양반들.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공들여 관리해왔는데 그 양반들 약점 내가 다 손에 쥐고 있어. 내가 밀어주면 그 양반은 장관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사업은 자연스럽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지금 방첩사령부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지한 그 독사 같은 년이 호시탐탐 우리 뒤를 캐고 있습니다. 최 장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성준은 코웃음을 쳤다. 이지은 그 여자도 남편만 믿고 까부는 거지. 별거 아니야. 그녀의 남편 강민혁 합참의장, 그 양반도 곧 저녁이야. 힘 빠진 호랑이는 이빨 빠진 개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내가 대장이 되면 방첩사령부 따위 얼마든지 내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어. 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그만이야.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이 나라군 전체를 자신의 손귀에 넣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범죄 계획을 떠들어댔다. 사기 합참의장 후보를 누구로 밀어줄 것인지, 어느 방산업체에 특혜를 주고 얼마의 리베이트를 받을 것인지, 심지어는 눈의 가시 같은 반대파들을 어떻게 숙청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그들의 그 모든 대화는
테이블 위 와인병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설치된 초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울 외곽의 한 비밀 안가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 안가에는 한채린이 있었다. 그녀는 병가를 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의 구욕 이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이곳에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국방부야, 모든 통신망과 CCTV, 그리고 그녀가 심어놓은 모든 도청 장치에서 보내오는 정보들을 쉴 새 없이 띄우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자지도 쉬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적들의 목에 마지막 올가미를 씌울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낀 채 룸살롱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갈 관까지 짜고 있는 었다. 모든 녹취가 끝난 후녀는 헤드셋을 벗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청와대 국방부실에서 파견된 젊은 요원에게 말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이제 무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요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채리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도시의 어딘가에서 저 괴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더러운 술잔을 부딪히고 있을 터였다. 마음껏 즐겨둬라. 너희들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냥을 마친 사냥꾼의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폭풍의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강당은 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장엄하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순회부와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빈틈없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들은 오늘 탄생할 새로운 사성장군의 모습을 담기 위해 최고의 명당을 차지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 박성준 중장이 서 있었다. 그는 갓 지급된 반짝이는 4개의 별이 달린 대장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격과 자부심, 그리고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는 오만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박수 갈채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 빛이 사실은 자신을 태워버릴 지옥의 불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그의 충실한 오후장들 역시 가장 좋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세상이 마침내 도래했음을 자축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한채린이라는 이름은 이미 까맣게 잊힌 오래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들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여정에서 스쳐 지나간 사소하고 귀찮았던 장애물에 불과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마침내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장의 어깨에 빛나는 별을 달아주는 영광스러운 임명식이었다. 국방부 장관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벨벳 쿠션 위에 놓인 사성장군 계급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성준의 앞으로 다가갔다. 박성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준비되었다. 장관의 손이 박성준의 어깨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던 바로 그 순간 이 강당 뒤편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거대한 중앙 출입문이 마치 장엄한 연극에 막이 오르듯 아주 느리고 묵직하게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 불길한 소리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장관은 당황하여 손을 멈췄고 박성준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방해한 불청객을 향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곳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 어떤 군복보다도 더 위압적이고 권위 있는 갑옷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지만 그 어떤 배우보다도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강당 안에 그 어떤 사성 장군보다도 더 무겁게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한채린 며칠 전 그들에게 처참하게 짓밟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박성준과 오호장들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다. 저연이 왜 여기에? 그들의 뇌가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녀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귀에 통신 장비를 꽂고 품 안에는 무기를 숨기고 있을 법한 날카로운 눈빛의 건장한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통령의 그림자라 불리는 국가안보실 직속의 최정예 경호 요원들이었다. 청와대의 사람들이 왜 여기에? 한채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처럼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강당 중앙의 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똑깍똑깍, 마치 사형수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는 심판의 발걸음 소리처럼 강당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그들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왜 저런 모습으로 이 신성한 장소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감히 그녀의 앞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에게서는, 평범한 대령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저 여자를 막아 당장 끌어내 정신을 차린 박성준이 단상 아래에 있던 헌병들에게 고함을 쳤다. 하지만 헌병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앞을 청와대 경호원들이 얼음 같은 눈빛으로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공무집행 중이다. 방해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대통령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당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한채리는 마침내 단상 아래에 도착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자신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5명의 괴물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왕 박성준의 바로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짓밟히던 무력한 대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온 차갑고 무자비한 심판관이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화려했던 진급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처녀식으로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모든 배우는 무대 위에 올랐고 관객들은 자리에 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인공의 첫 번째 대서분이었다. 단상 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국방부 장관은 손에 든 사성, 장군 계급장을 어찌할 줄 몰라 했고 박성준과 그의 오호장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들의 바로 앞에 서 있는 한채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당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 역시 이 전례 없는 상황에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상 아래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선히 그리고 당당하게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겁에 질린 박성준의 옆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무심하게 지나쳐 연설대 중앙에 섰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사용하던 마이크를 자신의 입 앞으로 가져왔다. 지직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지만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도 더 무겁고 날카로운 권위가 담겨 있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이 거대한 연극의 제목을 직접 밝혔다. 저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특별감찰국장 한채린입니다. 특별감찰국장 국가안보실, 그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강당 안은 거대한 충격의 파도에 휩싸였다. 군 내부의 그 어떤 감찰기관보다도,
위에 있는 오직 대통령의 직속 망령만을 받는 비밀 조직 군내부의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때로는 법을 넘어선 권한까지 부여받는다고 알려진 전설 속의 그림자 부대. 그 부대의 수장이 바로 저 여자란 말인가? 박성준과 오호장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 몇 달간 누구를 상대로 끔찍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한 것이 단순한 사슴이 아니라 용의 영리를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채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는 품에서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를 꺼내들어 보였다. 저는 오늘 대통령 각하의 직접 명령의 때라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 안보를 좀막는 내부의 적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집행인이 내리는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손짓을 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단상 뒤편 박성준의 화려한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열렸던 그 굴욕의 파티 현장이 고화질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한채린의 군복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촬영한 바로 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호장들은 한채린을 둘러싸고 온갖 저급하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강당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구이, 그것도 나이 들어서까지 군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잘 알지. 특히 당신처럼 융통성 없이 원리 원칙만 따지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든 법이야. 군인이 말이야, 그렇게 비실비실해서 어디 전쟁이라도 나면 총이나 제대로 들겠어. 그리고 마침내 박성준이 등장했다. 영상 속에 그는 지금 단상 아래에서 기참하게 떨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뜬 채 한채린의 머리채를 움켜주었다. 한대령, 오늘따라 유독 머리가 헝클어진 것 같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5명의 장성이 1명의 역은 대령의 머리채를 집단으로 잡아당기는 그야만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 거대한 스크린 가드 클로즈업되었다. 강당 안은 이제 침묵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저게 장성이 할 짓인가? 인간 쓰레기들, 당장 저놈들의 군복을 벗겨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추악한 스캔들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를 눌러댔다. 스크린 속의 영상은 계속되었다. 5명의 장성들은 쓰러지려는 한채린을 비웃으며 짐승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이게 바로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것들을 우리가 환영하는 방식이다. 알겠나? 대령이라는 사람이 꼬리 꼭 집없는 거지 할망구 같네.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단상 아래 있던 오호장들의 얼굴은 제빛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명예와 권위는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뱉었던 더러운 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조각나고 있었다. 박성준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를, 자신의 야만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영상은 그의 눈과 귀를 넘어 그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한채리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영상 속에서 굴욕을 당하던 그 무력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온 냉혹한 심판관의 목소리였다. 여러분은 방금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들이 동료 군인에게 그리고 한 명의 여정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첫 번째 모욕을 모두의 기억 속에서 다시 끄집어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육군본부 작전회의실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성준은 두꺼운 보고서 파일로 한채린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었다. 여기는 사령부다. 당신 같은 무식한 행정 나부랭이가 감찰관 흉내나 내는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 당신이 할 일은 닥치고 시키는 대로 서명이나 하는 거야.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당을 뒤흔들었다. 한채린은 그 영상을 배경으로 차갑게 말을 이었다. 저자는 저에게 닥치고 서명이나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검토해야 했던 서류는 바로 수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포 구매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제가 그 안에 진실을 파헤칠 것을 두려워하여 저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굴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음을, 그 뒤에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숨어 있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지금부터 저자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그가 닥치고 서명하라고 했던 그 보고서의 진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거대한 심판의 이막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성준과 그의 왕국을 향한 더 거대하고 더 무자비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채린 대령안이 이제는 특별 감찰국장, 한채린의 선언과 함께 국방부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은 거대한 부패 왕국의 심장부를 해부하는 수술대의 모니터로 변했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지도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냉철하고 기계적인 집도이처럼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수집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이름의 매스를 들어 그들의 썩어빠진 환부를 하나씩 차례게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려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의 제목은 K31 다연장 로켓포 사업 비리 네트워크였다. 스크린에는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거미줄 같은 조직도가 나타났다. 거미줄의 중심에는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로부터 뻗어나간 줄들은 그의 충실한 오호장들과 그들의 친인척,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방산업체들의 이름으로 이어져 있었다. 한채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크린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성준 중장은 5호장 중 한 명인 최 장군의 천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는 대가로 전체 사업비의 15%를 뇌물로 상납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과정에서 그녀는 5호장 중 한 명인 이 소장을 향해 처음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소장, 육군 본도의 군수 계약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이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가 서여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서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음성 파일 1 이소장 앤드 방산업체 로비스트 통화 녹취. 예, 알겠습니다. 입찰 서류 심사야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공보수 아니겠습니까? 박 장군님께서도 이번 일에 아주 기대가 크십니다. 이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명백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건 조작된 거야. 음해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한채린의 다음 한마디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렸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해당 음성 파일이 이 소장의 목소리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공식 감정 보고서가 떠올랐다. 이 소장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한채린의 심판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번에는 강당 구석에서 온몸을 떨고 있는 최 장군을 향했다. 최 준장, 당신은 군인으로서 받는 녹봉에 비해 참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계시던요. 스크린에는 제주도에 위치한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초호화 별장의 항공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별장에 등기부 등본이 떠올랐다. 소유주는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 별장은 당신의 아내께서 방산업체 K 디펜스로부터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의 자금을 받은 직후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인의 아내가 어떤 컨설팅을 했기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한채린의 칼날은 오호장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베어나갔다. 그녀는 오호장의 다른 한 명인 김 장군이 자신의 아들을 해외 명문대에 유학시키기 위해 방산업체로부터 거액 장학금을 지원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또한 마지막 5호장인 박 장군이 자신의 정부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역시 뇌물로 받은 돈으로 구입했다는 사실까지 은행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낱낱이 폭로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는 사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더러운 탑에 불과했음이 모든 증거와 함께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더 이상 존경받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군복을 입은 도둑들이자 역겨운 범죄자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칼날이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는 왕 박성준의 심장을 향했다. 그리고 박성준 중장.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너져 내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부하들이 충성을 바치며 긁어모으니 더러운 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스크린에는 스위스 비밀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서가 나타났다. 계좌의 주인은 박성준의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계좌에는 K31 사업의 기술 자문료 영목으로 빠져나간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이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퇴임 후에 호화로운 여생이라도 즐기실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돈으로 더 높은 자리를 사서 이 나라 군 전체를 당신의 발밑에 두려는 더 큰 야망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그녀의 질문은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박성준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단상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저건 모두 거짓말이야. 전연이 저연이 나를 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한 거라고. 그의 마지막 발악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해서 오히려 동정심마저 불러일으킬 뻔했다. 하지만 한채리는 그에게 단 한 줌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형 선고서를 스크린 위에 띄웠다. 그것은 며칠 전 강남의 룸살롱 VIP룸에서 그들 스스로 떠들어댔던 그들의 모든 범죄 계획이 담긴 바로 그 녹취록이었다. 내가 대장이 되면 방첩사령부 따위 얼마든지 내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어. 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그만이야. 박성준 자신의 오만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양반들.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공들여 관리해 왔는데 그 양반들 약점 내가 다 손에 쥐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몇몇 정치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채린 그녀는 이미 끝났어. 내 진급식이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청소해버릴 거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직접 서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녹취록 재생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는 한때 왕이라 불렸던 남자의 비참한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증거의 폭풍은 이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저항도 무의미했다. 남은 것은 오직 법의 이름으로 내려질 차가운 심판뿐이었다. 한채린의 복수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완성되었다. 증거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국방부 대강당에는 폐허와도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단상 위 스크린에 떠있는 녹취록이라는 선명한 글자는 이제 막 종말을 맞이한 한 왕국의 묘비명처럼 보였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박성준은 이제 우울 울음마저 그친 채 턱린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오호장들 역시 자신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충격과 곧 닥쳐올 파멸에 대한 공포 속에서 쉬나간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그 길고 길었던 침묵을 깬 것은 단상 위에 서 있던 한채린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운 육성만으로 이끔직한 연극에 마지막 막을 올렸다. 집행. 그녀의 그 짧고 단호한 명령은 마치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서부터 동시에 굉음과 함께 열려 젖혀졌다. 그리고 그 문들로 지금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심판자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머리에는 SDT라는 글자가 선명한 검은 베레모를, 몸에는 방탄복과 최신형 화기로 완전 무장한 수도방위 사령부 환병 특별 임무대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된 거대한 사냥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군화 소리는 마치를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강당의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죄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선도에는 헌병 특임대 대대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은 얼굴로 써 있었다. 그는 단상 위로 성큼 걸어 올라와 한채린 국장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헌병 특임대 대대장 중령 박진호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채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 박진호 중령은 몸을 돌려 단상 아래에 흩어져 있는 5명의 죄인들을, 그리고 그들의 왕 박성준을 향해 그의 손에 들린 체포 형장을 높이 지켜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무자비한 판결문처럼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 육군 중장 박성준, 그리고 강모 소장, 최모 준장, 김모 장군, 박모 장군. 그는 오호장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또렷하게 호명을 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들의 어깨는 움찔거리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당신들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굴고 손실군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군사기밀 누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목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주어 말했다. 머리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특별감찰국장의 신분을 가진 국가안보 중요직책 수행자를 상대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의 특별 임무 수행을 방해한 국가내란죄에 준하는 중대 범죄 혐의로 지금 이 시간구로 전원 긴급 체포한다. 국가내란 죄에 준하는 범죄. 그 죄목이 선보되는 순간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했다. 그들이 저지른 단순한 폭행, 즉 한채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그 행위는 이제 그녀의 진짜 신분이 밝혀짐으로써 한 국가의 안보 시스템 전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반역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버린 것이었다. 박성준은 그제야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곧 대장이들 몸이었다고. 너희들이 감히.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저항은 허무했다. 헌병 특임대원 2명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그의 등 뒤로 꺾어버렸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그 소리는 그의 옆에 있던 오호장들에게도 연이어 울려 퍼졌다.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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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얼마 전까지 이 나라 육군을 주무르던 5명의 장성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똑같은 수갑을 찬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들의 굴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병대대장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했다. 대원들은 수갑을 찬 그들의 앞으로 다가가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그들의 자부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반짝이는 별 계급장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뜯어냈다. 치! 계급장이 군복에서 뜯겨져 나가는 날카롭고 잔인한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런 계급도 명예도 없는 그저 이름뿐인 죄수일 뿐이었다. 그들은 모든 하객들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그 치욕스러운 광경을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다. 그들이 한채린에게 주었던 굴욕을
이제 수백 수천 배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짐작처럼 끌려나가던 그 순간 박성준은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서 있는 한채린을 증오와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돌아보았다. 한채린은 그를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아주 희미한 그러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만 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다.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업자득. 박성준의 문에서 마침내 마지막 남은 빛이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는 그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이 강당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 한채리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이 모든 충격적인 광경에 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숙청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마지막으로 선포했다. 오늘 우리는 썩어빠진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군의 진정한 명예는 높은 계급이나 화려한 훈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이름 없는 병사들의 땀과 눈물 속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군은 저 썩어빠진 별들을 걸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길고 길었던 악몽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진정한 명예와 정의가 바로서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힘찬 신호탄이었다. 강당 안에서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국방부 대강당에서의 공개적인 체포작전이 끝난 후 박성준과 그의 5호장들은 곧바로 국군 방첩사령부 지하에 위치한 특별조사실로 압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그들이 어제까지 누렸던 화려한 세계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또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계급도 인맥도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죄를 추궁하는 날카로운 질문과 모든 것을 기록하는 차가운 카메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만이 감돌 뿐이었다. 한채른 국장은 그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신문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의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적인 계산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의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견고한 동맹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동료를 물어뜯고 배신할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각각의 독방에 분리수감했다. 그리고는 방첩사령부 최고의 신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투입하여 죄수의 딜레메를 이용한 교차 신문을 시작했다. 첫 번째 신문 대상은 5호장 중 가장 겁이 많고 직급이 낮았던 이준장이었다. 신문관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4명의 장군들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감명 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방첩사령도 요원들이 연기하는 가짜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준장, 당신 동료들은 이미 살기를 찾고 있는 것 같군. 신문관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들은 아마 모든 죄를 실무자였던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윗선의 압력에 모시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 하겠지. 당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수십 년을 감옥에서 썩을 셈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당신이 다들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텐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자 잔인한 이간질이었다. 이 준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박성준의 그림자처럼 살며 그의 더러운 뒷일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이 배신이라면 더 이상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었다. 그의 입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박성준 중장님이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K3의 사업의 뇌물수수 계획은 처음부터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살기 위해 자신의 왕이었던 박성준의 목에 가장 먼저 칼을 꽂았다. 두 번째 신문 대상은 가장 교활하고 계산적인 최 장군이었다. 수사팀은 그에게 이 준장이 방금 자백한 내용이 담긴 조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가 뇌물로 받은 제주도 별장에 재산 몰수 영장을 함께 내밀었다. 최 준장,
당신의 동료는 이미 입을 열었고 당신의 불법 재산은 모두 굴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박성준의 또 다른 비자금 계좌의 행방에 대해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최 장군은 오랫동안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민했다. 그는 박성준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적어도 박성준만큼은 자신과 함께 혹은 자신보다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겠다고 가랬다. 스위스 계좌 말고도 케이맨 제도에 참으로 된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 10년간 그가 군에서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았다. 수사팀은 이런 식으로 그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뜨려 나갔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죄를 폭로하는 진술조서를 보여주며 그들의 견고했던 신뢰라는 이름의 성벽을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허물어버렸다.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당소장이 먼저 여자 문제로 약점이 잡혀서 박성준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최 장군야말로 자신의 아들 병역 비리를 덮기 위해 박성준의 개가 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진술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는지를 적나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왕국은 의리가 아닌 서로의 약점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공생관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증거가 자신의 목을 겨우게 된 박성준의 차례가 왔다. 그는 더 이상 바라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한채린 국장이 직접 주도하는 마지막 신문에 임했다. 한채린은 그에게 그가 저질렀던 범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인간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은 한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얼마든지 명예로운 방법으로도 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쩌다가 이런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까? 그녀의 그 근원적인 질문에 박성준의 굳어있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을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뒤틀린 인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나 최고가 되고 싶었소. 하지만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놈들이 너무나도 많았지. 강민혁 합참의장 당신의 아버지 같은 진짜 영웅들 말이야. 나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소.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택한 거요.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힘으로, 돈으로, 그리고 권모술수로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소. 그의 고백은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한 엘리트의 뒤틀린 자화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세상을 향한 증오로 그리고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풀어왔던 것이다. 한채린, 당신이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과거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소.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올바르며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존재. 그래서 당신을 부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군.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졌소. 당신의 정의가 나의 탐욕을 이긴 거요. 그것은 패배 선언이었다. 한때 거대했던 왕국의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뱉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참회였다. 그들의 자백과 함께 백성철 왕국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배신과 불신에 의해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쏘아댄 진실의 총알은 결국 그들 모두를 공멸시키는 비극적인 자폭이 되었다. 한때는 철롱성처럼 보였던 그들의 왕국은 사실 모래 위에 지어진 허약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성에 불과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민국 고등군사법원은 거미줄 장군 게이트의 주범들에게 군사법 역사상 가장 무겁고 단호한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서로를 물어뜯으며 모든 죄를 자백한 그들에게
더 이상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완국의 주인이었던 박성준은 국가 반역죄에 준하는 혐의가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충실한 오호장들 역시 전원 무기징역 또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채 역사의 뒤한길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했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어 피해 장병들을 위한 지원 계금과 군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시대는 이렇게 완벽한 법의 심판과 함께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때 박성준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육군작전사령관 집무실. 그곳은 이제 과거의 어두운 흔적을 모두 지워냈는 듯 밝고 정갈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방의 새로운 주인은 군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신임작전사령관 이현수 대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채린 국장이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군의 가장 깊숙한 환부를 돌려내는 그림자로서의 임무는 완수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건강한 군 조직을 재건하는 일뿐이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현수 대장이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국장님께서 아니었다면 우리 군은 영화히 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은혜는 저뿐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과천의 말씀이십니다. 사령관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자리를 다시는 괴물에게 빼앗기지 않고 진정으로 군과 나라를 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사령관님께 주어진 새로운 임무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인수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두 명의 리더가 나누는 굳건한 신뢰의 약속이었다. 한채린이 집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깨끗하게 다려진 군복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김민호 소령이었다. 아니, 이제 그의 어깨에는 소령이 아닌 중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그의 강직함과 능력을 높이 산 지휘부에 의해 파격적인 특별 진급과 함께 육군본부의 핵심 요직으로 복귀한 것이었다. 그는 한채린의 앞에 서서 깊은 존경심을 담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거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국장님, 그동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쯤 최전방의 어느 이름 없는 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좌절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녀는 그의 굴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한채리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김중령. 그녀는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리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 고마워하지 마시오. 김중령, 당신 자신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네, 당신은 모두가 분리에 침묵하고 동조할 때 유일하게 양심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커피 한 잔의 온정이었을지라도 당신은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꺼지지 않았던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촛불 하나가 결국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잊지 마시오, 김중영. 당신의 그 정직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제 이 군대는 박성준과 같은 괴물이 아닌 바로 당신과 같은 진정한 군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민호 중령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속여 감사를 표할 뿐이었다. 한채리는 그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려주고 그를 지나쳐 복도를 걸어나갔다. 그녀의 뒤로 김민호 중령은 새로운 희망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한채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평온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그림자가 아닌 다시 평범한 군인 한채린 대령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제 궁을 벗고 한 명의 평범한 여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은 어느새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다. 육군 본부에서의 모든 인수인계를 마친 한채리는 자신에게 배정된 군용 세단을 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소리 없이 복잡한 서울의 도심을 가로질러 대한민국의 심장부 청와대를 향해 달렸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아이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남산까지. 그들이 저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이름 없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 군인들의 명예를 아주 조금이나마 되찾아준 것 같아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차가 청와대 본관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멈춰섰다. 그녀는 익숙한 듯 차에서 내려 인적 없는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복도의 벽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오직 한 곳이 나라의 최종 결정권자가 있는 곳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인자한 미소를 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그녀를 맞았다. 방 안에는 다른 배석자 없이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어서 오시오, 한국장.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부하를 대하는 딱딱함이 아닌 오랜 동지를 대하는 듯한 따뜻함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채리는 이해를 갖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카, 고생 많았소. 이번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임무였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한국장이 아니었다면 군의 저 거대한 암덩어리는 영원히 돌려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대통령은 직접 내린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건네며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를 표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 군통수권자로서 한국장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오. 한채리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담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것은 저의 임무였습니다. 카카.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로서 살아온 그녀의 모든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칭찬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서 빛이 닿지 않는 것에 썩은 부분을 돌려내고 이 나라가 조용히 그리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한다면 이번 공적을 인정받아 국방부의 주요 직책? 아니면 이대로 군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한국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요.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이자 선택지였다. 그녀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의 삶을 청산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웅으로서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채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의 커다란 참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멀리 서울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그 풍경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자신의 길을 말했다. 각하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영웅이 있다면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어둠과 싸우는 파수꾼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저의 자리는 화려한 단상이 아닙니다. 저의 자리는 바로 저 어둠 속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2의, 제3의 박성준이 탐욕의 이빨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어둠 속을 떠도는 그림자로 남겠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명예를, 권력을, 그리고 평범한 행복마저도 스스로 포기했다. 오직 이 나라를 향한 보이지 않는 헌신을 위해 대통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존경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자신 앞에 이 위대한 군인을, 이 고독한 영웅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정의는 언제나 하늘에서부터 거창하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묵묵히 싸우는 한 사람의 고독한 헌신에 의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지켜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재린 국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게 합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싸우고 있는 또 다른 한채리는 없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에 과연 합당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찰과 다짐을 기다리겠습니다.